교장선 선생님, 지금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시라고요. 챕터 1 새벽의 불청객. 새벽 3시 15분이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자고 있었죠. 은퇴한 지 2년 교직 생활 40년의 무게가 서서히 어깨에서 내려앉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급박해졌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것처럼 거칠고 다급했어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1층에 새 들어 사는 태민이었어요. 28살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죠. 평소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그날 밤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노인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보며 길러진 그 육감 말이에요.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위험해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태민이 나를 뒷문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2층 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분명 불을 끄고 나왔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민이 내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골목길로 나와 숨을 돌리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들 준호였어요. 45살 한창 나이인데 사업 실패로 얼굴이 반쯤 죽어 있던 그 아들이요.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 수진이 있었어요. 42살의 수진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뒷좌석에서 낯선 남자 둘이 더 내렸어요.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오늘 밤으로 끝내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무언가라는 걸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없이 봐왔던 그 표정.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그 어색한 미소와 회피하는 눈빛 준호가 지금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태민이 나를 더 깊은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북소리가 났어요. 72세 노인의 심장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민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며느님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거요. 태민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었죠. 준호가 데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게다가 나처럼 교육계에 몸담았다고 했죠. 중학교 국어 교사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집에 들어가 뭔가를 하고 있다니. 찜질방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따라오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태민이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제야 조금 안정이 됐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투성이었어요. 왜 한밤중에, 왜 아들과 며느리가, 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제가 들은 대화가 있어요. 며느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태민이 말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고민이 스쳐 지나갔죠. 뭔가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그 위험 있는 눈빛으로요. 해치려는 계획 같았어요. 재산 얘기도 나왔고 연금 얘기도 나왔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태민의 진지한 표정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전화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테니까요. 태민 씨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일을.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다음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어머님을 해치려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였어요. 태민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는 순간 찜질방 문이 열렸어요. 새벽 4시에 누가 들어올까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어요. 어머님을 해치려는 계획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는 거요. 챕터 이 제자였던 며느리. 찜질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것 같았죠. 태민이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 청년도 무서웠겠죠. 자기 집주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3주 전부터였어요. 며느님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게 태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며칠 전 날짜가 찍힌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녹음된 대화를 듣는 순간 나는 마치 깊은 우물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 연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월 800만 원. 10억짜리 부동산, 심지어 내가 치매 초기라는 거짓말까지. 아,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40년간 학생들 앞에서 의연했던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어요. 태민 씨 혹시 수진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교사 생활을 하며 터득한 기술이었죠. 상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효과적인 대화법은 없었어요. 혹시 수진 씨가 제자였다는 거 아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수진이가 내 제자, 그럴 리 없어. 나는 40년간 수천 명을 가르쳤지만 제자들 얼굴은 다 기억해요. 그런데 수진이는. 하지만 태민이 보여준 다음 사진을 보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 졸업 앨범 사진이었어요. 거기 한 구석에 있는 여학생 김수진 맞아요. 그 아이였어요. 성을 바꾸고 이름을 살짝 바꾼 거였죠. 원래 이름은 김수진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박수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30년이란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김수진 집안이 어려워서 늘 수업료를 못 내던 아이. 하지만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죠.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장학금도 주선해주고 대학 추천서도 써줬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중학교 교사가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수진 씨가 준호 씨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태민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수진과 준호의 대화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준호를 설득하는 내용이었죠. 엄마 연금이 얼마인지 아냐, 집값이 얼마인지 아냐, 우리가 그걸 가지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인데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망설였구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벌써 치매 초기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돌봐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은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매일 신문도 읽고 일기도 쓰고 있어요. 치매 검사도 6개월 전에 받았는데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내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수진이 준호를 만난 게 10년 전인데 설마 그때부터? 태민이 물을 한 모금 더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배신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가족의 배신, 제자의 배신이라니. 새벽 5시가 되자 찜질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요. 은퇴한 교장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그런 거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태민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고 무엇보다 준호가 정말 동의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잖아요. 설마 정말로 엄마를 해치려 했을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다음 말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또 누가 배신했단 말인가? 또 누가 나를 속였단 말인가? 태민이 보여준 사진 속엔 수진과 함께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너무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배신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 그는 내가 가장 아꼈던 또 다른 제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수진보다 더 각별했던 제자였죠. 변호사가 된 윤지훈이었어요. 내가 아들처럼 아꼈던 그 아이가 수진과 함께 나를 해치려 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지훈이까지 왜 도대체 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났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민이 당황해서 휴지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챕터 3 공모자들의 그림자. 새벽 5시 반이 되자 찜질방을 나와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지만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던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태민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분류된 사진과 녹음 파일들.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남의 집 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고마웠어요. 선생님 윤지훈 변호사 아시죠? 선생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라고 들었어요. 지훈이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똑똑했죠.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온 동네방네 자랑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태민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신감정서 초안이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치매 및 망상 증세라는 진단이 써 있었어요. 아직 의사 서명은 없었지만 거의 완성된 서류였죠. 더 충격적인 건 작성자가 지훈이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왜 이런 걸?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제자가 나를 배신했다니. 내가 40년간 가르친 게 뭐였을까? 헛된 시간이었나?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평생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준호의 사업 실패 관련 서류였어요. 30억이라는 빈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나? 부모로서 뭘 놓친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선생님 6개월 전부터 수진 씨와 지훈 씨가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준호 씨도 합류했고요. 삼각 공모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자가 함께 나를 없애려 한다니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분간이 안 됐어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은 조금 들었어요.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훈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니 우연일까 아니면 나를 찾고 있는 걸까? 태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그 아이가 사법고시 공부하던 시절 내가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곤 했죠. 시험에 떨어져 울던 날 함께 울어줬고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했어요. 아들보다 더 아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내 정신감정서를 위조하고 있다니. 태민 씨 혹시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요? 태민이 날짜가 적힌 메모를 보여줬어요. 정확히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때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니 남편 기일이었어요. 그날 수진이 유난히 다정했었죠. 어머님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안아줬었어요.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인가. 회상하니 더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팸플릿을 자꾸 가져오던 수진 정신과 진료를 권하던 준호, 법적 조언을 해주겠다던 지훈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구나.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나는 서서히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입수한 CCTV가 있어요. 선생님 집에 드나든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화면 속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의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태민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가짜 의사였고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자였대요. 준호의 빚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새벽 7시가 되자 카페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가족의 배신 같은 건 모르겠죠. 따뜻한 아침밥과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겠죠. 나도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도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죠. 내 가족과 제자들의 배신을 막아야 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어디세요? 걱정했어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걱정이라니.
어젯밤 내 방에 불을 켜고 뭔가를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선생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도망만 다닐 순 없었어요. 40년간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쳤던 내가 이제 와서 도망만 다닐 순 없었어요. 반격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과 제자들을 상대로 싸운단 말인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어요.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챕터 사독이 든 선물. 수진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지만 내 귀엔 독약처럼 들렸죠. 태미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인사를 했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기하는 거였죠. 어머님 새벽부터 어디 가셨어요? 준호 씨가 엄청 걱정하던데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도 연기를 해야 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포커페이스를 꺼내 들었죠. 아,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어. 태민 씨도 우연히 만났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죠. 그녀도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속이는 잔인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는 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집에 가시죠. 준호 씨가 기다려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대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태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가지 마시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가야 했어요. 도망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가 동의한 건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계속 날씨 얘기며 건강 얘기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죠. 나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건 어떤 심정일까?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오전 십시집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하지만 망설이고 있구나. 45년 전 내가 낳았을 때의 그 작고 여린 아기가 이제는 나를 해치려 하는 어른이 되었다니 시간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가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아침도 안 드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죠.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그의 버릇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숙제 안 하고 놀았을 때도 학원 빼먹고 PC방 갔을 때도 늘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는 다 안다고. 아들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고급스러운 포장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건강원 로고가 찍힌 홍삼액이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상자를 열었어요. 검붉은 액체가 든 병이 보였어요. 그 순간 태민이 어젯밤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가 이미 집에 들어와 진짜 홍삼액을 가짜로 바꿔뒀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바꿔놨을까? 만약 실수로 진짜를 마시게 된다면 나는 끝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좀 이따 마실게.
지금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준호와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죠. 수진이 다시 권했어요. 지금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한대요. 그녀의 집요함이 무서웠어요. 정말로 오늘 끝내려는구나. 어머님, 제가 따라 드릴게요. 한 잔만 드셔보세요. 수진이 병을 들고 컵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검붉은 액체가 컵에 담기는 걸 보면서 이게 독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마셔야 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준호가 화장실로 갔어요. 수진도 잠시 주방으로 갔고요. 그 틈에 재빨리 남은 홍삼액을 화분에 부었어요. 그리고는 마신 척 연기를 했죠. 좀 지난해 좋은 걸로 했구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10분쯤 지나자 일부러 하품을 했어요. 갑자기 졸리네. 홍삼 먹으니까 몸이 나른해지는구나.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 들려온 대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시간이면 완전히 잠들 거야. 그 다음에 서류 처리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엄마인데. 준호의 목소리엔 갈등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한 줄기 양심은 남아있구나 싶었지만 그가 결국 동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아,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니. 그들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나는 살짝 눈을 떠 확인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보냈죠. 태민이 곧 온다고 답장이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때 서재에서 수진이 나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나는 온 힘을 다해 자는 척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요양원이 더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볼펜 꺼내는 소리도 들렸고요. 내 손을 잡아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명을 대신하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태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수진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가 현관으로 갔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선생님 계신가요? 경찰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나는 눈을 번쩍 떴어요. 수진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사람이 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꺼낸 서류를 보는 순간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챕터 5 위조된 유언장. 경찰이 들어왔어요. 2명의 형사였죠.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과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태민이 신고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박정희 선생님 맞으십니까? 잠시 서류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서류 확인이라니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 형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였죠. 10억짜리 집을 5억에 팔기로 했다는 계약서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잠깐 당황스러워졌다가 다시 침착해졌어요. 그녀가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형사를 똑바로 봤어요. 이건 위조예요.
내가 서명한 적 없어요. 형사님, 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위조된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신고했대요. 계약서 날짜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거든요. 6개월 전 맹장 수술로 일주일간 입원했던 그날이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녀의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진짜로 내가 치매 환자인 것처럼 형사들은 수진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아까 펼쳐놓은 그 서류들 말이에요. 형사도 그걸 봤어요. 이건 뭡니까? 하고 물었죠. 수진이 황급히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형사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언장이네요. 그것도 공증까지 된 흠날짜가 어제군요. 내가 어제 유언장을 썼다고 말도 안 돼요.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형사가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아들 준호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아들은 빼고 며느리에게만? 수진이 다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나를 봤죠. 선생님, 이 서명이 선생님 건 맞습니까? 나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내 필체와 똑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했을까? 그때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대학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내가 직접 손으로 써줬던 추천서.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녀가 그때부터 내 필체를 연습했다는 건가? 30년을 준비한 복수국이란 말인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것도 위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필체 감정을 해주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은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수진이 반발하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공범자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형사들이 가고 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과 준호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오래 산다고 그게 죄인가요? 72년을 살았다고 그게 죽어야 할 이유가 되나요? 하지만 수진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준호를 봤어요. 내 아들 내가 뱃속에 10달 품고 낳은 아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그도 동의했다는 거겠죠. 엄마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겠죠. 그때 서재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어요. 보호자란에 준호와 수진의 이름이 있었고 증인란에는 믿을 수 없게도 윤지훈의 이름이 있었어요. 변호사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훈이도 알고 있었구나. 다 짜고 친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3명이 짜고 나를 없애려 했다니, 그것도 내 가족과 제자들이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수진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내가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태민이 오면 이걸 넘겨줘야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깨끗하지 않으시잖아요.
35년 전 일 기억하세요. 35년 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죠. 내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오만한 미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그도 모르는 일이었나 봐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말 교통사고였을까요? 그 말에 나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태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35년 전 일에 대해서요. 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민이 가져온 서류는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35년 전 내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수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제가 이 집에 새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35년 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태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이 집은 거짓말로 가득 찬 거미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챕터 6 35년 전의 죄. 태민이 펼친 서류를 보는 순간 35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1989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발표됐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서류에는 당시 경찰 조서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 아버지의 일기장 복사본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수진 씨 아버지가 선생님 남편의 운전기사였죠. 김도철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김도철 성씨라고 과묵했던 그 사람, 남편을 10년간 모신 기사였죠. 그런데 남편이 죽던 날 그도 함께 차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남편만 죽었어요. 그게 늘 의문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됐어요. 죄책감에 술만 마시다가 5년 후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협박했잖아요. 남편의 비리를 덮는 대신 아버지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학교 건축 비리로 수억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김도철 씨는 그걸 우연히 알게 됐고 양심 선언을 하려 했죠. 남편은 그를 막으려다 차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사고가 났어요. 태민이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도철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일기였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정혜 선생님은 나를 살려주려 했다. 남편의 비리를 신고하려던 나를 오히려 보호해줬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다. 수진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무서웠을 뿐이야. 내 말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매일 울면서 말했어요. 정희 선생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그녀의 오해가 35년간 쌓여 이런 복수국이 된 거였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만든 비극이었죠.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그럼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은 남편을 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래, 내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태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엔 내가 35년간 숨겨온 기록이 있었어요. 김도철 가족에게 익명으로 보낸 송금 기록, 수진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낸 기록, 심지어 김도철 씨 병원비까지 내가 다 댔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35년간 속죄하신 거였어요. 남편의 죄를 대신 갚으신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나는 속죄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죄, 내가 막지 못한 죄, 그 모든 걸 갚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걸 몰랐고 오해만 키워왔던 거예요.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가요? 선의가 오해가 되고 오해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복수가 되는 이 악순환. 수진이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도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간 품어온 증오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민이 꺼낸 다음 서류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엔 최근 수진과 지훈의 범죄 기록이 있었어요. 3명의 노인을 살해한 기록, 전 시어머니, 지훈의 멘토 교수, 또 다른 은퇴 교사 모두 자연사로 위장됐지만 같은 수법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독극물 구매 기록, 위조된 유언장들, 불법 대부업자와의 거래 내역, 모든 게 있었어요. 수진과 지훈은 이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나는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고요. 준호가 무너졌어요. 자기 아내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단지 빚 때문에 엄마 재산을 탐냈을 뿐 살인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윤지훈이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어요. 이미 체포된 상태였던 거예요. 태민이 모든 잔거를 경찰에 넘긴 뒤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아들처럼 아꼈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도 괴로웠구나.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었어요.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증오와 후회, 오해와 진실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선생님 35년 동안 우리를 도우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선은 남몰래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이 더 큰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처벌을 받겠죠. 공모 혐의로 최소한 몇 년은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내 아들이 죄인이 되는 걸 보는 심정, 그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어요. 태민이 내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 모든 걸 조사했는지 아세요? 그의 다음 말이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그에게도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체포된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챕터 7, 진짜 조력자. 경찰이 수진과 지훈을 연행하고 난 후 집안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쳤는데 내 가족과 제자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게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나요? 태민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그제야 그를 제대로 봤어요. 28살 청년,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던 1층 세입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선생님, 제 진짜 신분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그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국가정보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정원 수사관이 왜 우리 집에 세입자로 프리랜서 기자라고 속이고 무슨 일이 더 있는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태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부터 준호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었대요. 표면적으론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론 불법 대부업과 연계되어 있었고 자금 세탁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준호가 거액의 빚을 졌고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럼 처음부터 준호를 감시하러 온 거였어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수사 중에 더 큰 범죄를 발견했어요. 바로 선생님 살해 음모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수진과 지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재산을 빼앗는 전문 범죄자들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제자 수진이 그저 복수심에 불탄 여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자였다니. 지훈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나를 속인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직업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늑대였던 것처럼. 태민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수진의 전 시어머니 박모 씨 73세. 2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자연사로 처리 지훈의 은사 김모 교수 78세 작년 뇌졸중으로 사망 역시 의문점이 많았지만 증거 부족. 그들의 수법은 늘 같았어요. 신뢰를 쌓고 치매나 정신 이상을 조작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죠.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엄마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그저 엄마 재산이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아들을 봤어요. 45살의 중년 남자가 아니라 어릴 적 잘못하고 우는 그 아이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었어요. 모르는 것도 죄니까요. 특히 엄마를 해치려 한 건 무지로 변명할 수 없는 죄니까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지만 죄는 죄대로 받아야 했어요. 그때 태민이 또 다른 사실을 밝혔어요. 사실 또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대요. 병원에 간호사로 위장 취업한 여영사가 있었고 그녀가 수진과 지훈의 독극물 구매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한 약물은 특수한 것이어서 추적이 가능했대요. 그럼 내가 정말 위험했던 거네요. 오늘 그 홍삼액을 마셨다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치사량의 3배가 들어 있었어요. 30분 안에 의식을 잃고 1시간 안에 심장이 멈췄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키운 제자들이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려 했다니. 수진의 과거를 더 조사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지훈과 연인이었고 둘은 함께 범죄를 계획했대요. 처음엔 작은 사기였지만 점점 대담해졌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특별한 타깃이었죠. 복수도 하고 돈도 뺏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수진 씨 아버지 김도철 씨 기억하시죠? 제가 그분 조카예요. 뭐라고요? 태민이 김도철 씨의 조카. 그럼 수진과는 사촌 사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태민도 복수하러 온 건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러 온 건가? 그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태민이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의 죽음이 의문이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됐고 나중엔 국정원에 들어가 진실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혜 선생님이 35년간 자기 가족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엔 자기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대요. 이 선생님은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니. 그것도 김도철 씨의 조카가 마치 운명이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내가 뿌린 씨앗이 35년 후에 열매를 맺은 것처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아들의 참회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무릎 꿇고 있다니. 이게 모성의 비극인가요? 준호야, 죄는 미워해도 너는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감옥에 가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아직 양심은 남아있구나.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럼에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태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안전해요. 수진과 지우는 최소 20년 이상 복역할 거예요. 준호 씨는 공모 혐의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재산은 모두 보호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목숨은 구했지만 가족은 잃었으니까요. 제자들도 잃었고 무엇보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태민 덕분에.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이제 세입자는 아니지만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가 나왔어요. 그래, 언제든지 오렴. 넌 내 은인이니까. 아니, 어쩌면 운명이 보내준 새로운 인연인지도 모르지. 35년의 업보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겠지. 저녁 7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연행되는 준호를 배웅했어요.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경찰차에 올랐어요. 그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서로의 눈물을 보지 않는 게 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어요. 72년 인생 중 가장 긴 하루였어요. 새벽 3시에 시작된 악몽이 이제야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겠죠. 재판도 있고 언론도 시끄러울 거고 무엇보다 이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법정에 선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챕터 8 스승의 마지막 수업.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은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죠. 법원 앞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72년 인생에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이었지만 그래도 떨렸어요. 내 아들과 제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니까요. 법정은 숙연했어요. 준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도 퀵 들어가 있었죠. 그래도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감옥에서 많이 반성했나 봐요. 아니, 반성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수진과 지훈도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주황색 수의를 입은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아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수진은 한층 더 수척해졌고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피고인이 되어 있다니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네요. 피고인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주범 박수진 징역 20년, 공범 윤지훈 징역 15년, 방조 및 공모 김준호 징역 5년. 예상했던 판결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20년이면 수진이 62세가 되어 나올 거예요. 지우는 60세, 준호는 50세.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판사가 나를 불렀어요. 피해자 진술을 하라고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엄벌을 요구해야 할까? 40년 교직 경험도 이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40년간 교사였습니다. 수천 명을 가르쳤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수진을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로서 부끄러웠겠죠. 엄마 앞에서 죄인이 되었으니까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교육은 실패할 수 있어도 포기할 순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라도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더 나은 스승이 되는 법으로 내 진술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판사가 허락했어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차갑던 눈빛은 사라지고 후회와 참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35년 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증오에 눈이 멀어서. 수진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기장에 진실을 써놨대요. 정희 선생님은 은인이라고 우리를 지켜준 천사라고 하지만 수진은 그걸 믿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죄책감에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지훈도 일어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신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한때는 촉망받는 변호사였는데 이제는 살인 공범이 되어버렸으니 그 추락의 높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선생님이 주신 추천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거기 쓰여 있던 말씀,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흐느낄 뿐이었죠. 45살 중년 남자가 법정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겠죠. 진정한 반성은 무너짐에서 시작되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그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그녀의 입모양이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도 입모양으로 답했어요. 나도 미안해 라고 35년의 오해가 이제야 풀렸지만 너무 늦었어요. 법원을 나오니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폐허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야 했으니까요.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교도소 교육이라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어요. 수진과 지훈 그리고 준호도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쩌면 내가 그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나는 일주일에 2번 교도소에 가요. 재소자들에게 한글과 인문학을 가르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니까요.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재소자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준호 엄마 맞으시죠? 제가 준호 형님 룸메이트예요. 형님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의 글씨가 보였어요.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40년간 가르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직, 성실 그리고 용서, 출소하면 엄마처럼 살겠습니다. 그 아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도 잘 지낸다고 기다릴 테니 건강하라고.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5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72세에서 77세 아직 살 날이 더 많아요.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해야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엄마가 되어 있어야겠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엄마로요. 태민이 가끔 찾아와요. 이제는 세입자가 아닌 친구로 아니 또 다른 아들처럼 그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론 함께 김도철 씨 묘소에 가기도 해요. 35년의 빚을 이제야 제대로 갚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교도소에 갔어요. 30명의 재소자가 내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한때 내 제자들과 같았어요. 배움에 대한 갈망,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래 이게 내 일이구나. 마지막까지 교사로 살아가는 것.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칠판에 한 글자를 썼어요. 용서,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배워봅시다. 남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게 제가 72년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배운 것이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치 35년 묵은 먼지가 다 씻겨 나간 것처럼. 이제야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배신당해도 다시 믿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배신한 제자도 있었지만 구한 제자도 있었어요. 교육은 끝나지 않았어요.